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과거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 유용 문제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죠. 생활비로 썼다고 했다가 야당 원내대표 등에게 나눠줬다고 했다가 야당 원내대표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번엔 또 기억착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이름의 시민단체가 있네요. 홍준표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공수처 신설 지금 화두로 떠올랐죠. 오늘 법안심사 소위도 열렸는데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죠.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오늘 또 충돌이 빚어진 경북 성주 사드기지 소식입니다. 사드 반대 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듣고요.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관한 해명이 연일 달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가 24일 홍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죠. 이 단체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가 있었군요. 10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그동안 예산 감시 운동을 계속 해오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 이게 한국에 워낙 국가나 지역의 예산 낭비 문제가 심각해서, 예. 주로 이제 고발이나 소송 같은 걸 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 발족한 단체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홍준표 대표를 고발하겠다는 얘기는 홍 대표가 네. 세금 도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5월 달에 국회 그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용했다라고 스스로 자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가 안 된 것도 사실 문제였고 예. 공소시효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고발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활비로 썼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해명했잖아요. 그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가 나와서 그걸로 비용을 쓰다 보니까 자기 월급이 좀 남게 됐다. 그래서 그 월급을 생활비로 준다는 얘기다라는 식으로 해명했었지 않나요? 그게 지난 토요일 날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고발 계획을 발표한 게 11월 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발 서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뒤늦게 페이스북에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런 글을 올리셨는데요. 예. 또 그 해명 내용도 지금은 다 허위가 많은 걸로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예. 사실 2015년 5월 11일 날 본인 페이스북에도 2차례나 글을 올렸었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예. 특수활동비 쓰다 남은 걸 생활비로 줬다 이렇게 본인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 지금에 와서 이제 고발에 임박해가지고 말을 뒤엎는 건 사실 좀 믿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해명 중에 사실 상당 부분은 좀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 얘기를 하다가 야당 원내대표한테도 줬다 그러니까 당시 네네. 야당 원내대표가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하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죠 지금? 그리고 또 오늘 해명글을 올리셨는데요. 예. 오늘 해명글에서는 이제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는 건 본인의 기억의 착오일 수 있겠다. 예. 그런데 그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당 간사에게 준 건 맞다. 이렇게 예. 또 글을 올리셨는데요. 예. 좀 전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던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서가번 전 의원이 예. 본인은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 그렇게 또 보도 이렇게 성명서 같은 걸 내셨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는 거를 본인이 오늘 기억의 착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당시 야당의 간사위원한테 줬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사실이 아니라고 예. 지금 반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영수증 같은 게 다 필요 없는 돈인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래도 집행 내역 확인서라고 해서 어디다 썼는지는 좀 붙이게 돼 있는데요. 예.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걸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국회 같은 경우는 그 부득이한 경우를 거꾸로 예외를 원칙으로 해서 거의 영수증을 안 붙이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령 고발을 해도 네.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뭔가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네네. 자료가 하나도 없으면은 이걸 정말 생활비로 유용한 게 맞는지를 어떻게 또 확인하죠?
일단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그 원내대표 통장이나 뭐 수표 형태로 전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 기록은 남아있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전달받은 다음에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홍준표 대표가 올린 그래도 뭐 본인이 그 당시에 집행을 맡고 있던 사람들하고 뭐 얘기를 해서 예. 사실관계를 정리한 거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뭐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기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서 좀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예. 상당 부분 실체를 좀 규명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사실 이제 이런 고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국회의 특수활동비, 뭐 업무 추진비 이런 거 좀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뭐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공식적으로 공금 횡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어쨌든 뭐 진상 규명도 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건 사실 뭐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예. 그래서 뭐 일단 진상 규명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을 좀 계기로도 삼으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 예산에 특수활동비나 업무 추진비 이런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올해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특수활동비가 81억 원 있었고요. 그리고 업무 추진비가 70억 원 좀 넘게 있었습니다. 그럼 합치면 뭐 150억 넘게 쓰고 있고, 예. 뭐 그 내역은 지금 전혀 공개가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홍준표 대표가 자신이 원내대표 있던 때라고 말한 게 이제 2008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여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한테 특수활동비가 한 달에 4천만 원 좀 나왔다 이랬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나와요? 지금은 여당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이 뭐 5천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정보 공개가 된 게 아니라서 예. 여러 자료들이나 뭐 정보들을 취합했을 때 예. 여당 원내대표는 5천만 원 그리고 뭐 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한 2,500에서 많으면 한 4천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추정으로 해야 돼요? 뭐 정보 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예. 공개를 하지 않아서 지금은 뭐 추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개된 자료가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대략 이제 뭐 예산 규모나 이렇게 예산 변동하는 추이를 보면 뭐 그렇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홍준표 대표가 자꾸 말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서 제대로 해명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어쨌든 최초에 이야기한 게 뭐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 당시 어쨌든 급박하게 그때 뭐 성완종 리스트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본인이 이제 좀 급박하게 해명을 해야 될 상황에서 그렇게 해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뭐 진실에 좀 가까울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해명한 것은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도 임박하고 다시 특수활동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나온 이야기라서 그렇게 신빙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로부터 출발해서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또 그 법무부 검찰 사이의 특수활동비 이것도 좀 조사하자 뭐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다가 국회 특수활동비로까지 번졌잖아요. 네네네.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거 우리나라의 특수활동비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저는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가 뭐 존속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제대로 된 감사나 사후 검증을 받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회 같은 기관은 특수활동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수사 활동이나 정보 수집 활동에 필요한 경비인데 국회에서는 사실상 뭐 거의 업무 추진비 성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기회에 그냥 국회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검찰에 고발하시면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눈 국회 특수활동비, 검찰 특수활동비,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지금 정부 여당은 본격 추진할 태세이죠.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여당 입장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금태섭 의원 연결합니다. 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예, 사실은 최근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공수처장 지명권을 야당에 주면 뭐 공수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발언들이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하면서 공수처장 임명 절차나 공수처 조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교착된 상태입니다. 예. 그나저나 지금 그 한때 얘기가 나왔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준다. 야당이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그거를 그 얘기가 되면은 그쪽에서 강론을 얘기하자 그래야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야당이더라도 뭐 특별히 자기들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여당일 때도 반대했는데 예. 지금 야당이 됐는데 어떻게 찬성하겠냐. 어허. 그러니까 이 공수처라는 게 말하자면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진 지금 기존의 검찰 조직 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쪽에서는 그런 걱정이 있을 겁니다.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연하게 논의를 해보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은 어쨌거나 당론으로 반대한다 그래서 논의 자체가 교착이 됐습니다. 유연하게 논의해보자. 사실 예. 논리적으로 따지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곳이고 고위공직자는 사실 여당 쪽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기관이라면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그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저희가 특검일 경우에는 야당 추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특검은 일시적이고 이게 수사 사건이 한정돼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공수처는 3년이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아하. 이 상설적인 국가기관을 야당 추천 인사가 한다는 것은 예.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선 저건 내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공수처에서 하는 일은 책임을 못 지겠다. 예. 이렇게 책임 행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아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어디에 물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전적으로 야당에서 아무나 찍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민주국가의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책임 행정 원칙과 위배되는 문제가 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그 논의가 필요하겠는데 그나저나 아무튼 근데 논의. 저희는 최대한 유연하게 해보겠다는. 근데 그나저나 논의도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글쎄요, 오늘 근데 또 의외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자기들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네. 또 요즘 검찰 수사에 많이 항의를 하시니까요. 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도 논의해보겠다. 네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예. 뭐 검찰 개혁에 공수처도 있지만 저희가 수사권 조정도 이제 추진을 하니까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야당과 좀 열심히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쪽에서 뭐 어떤 방향이든지 검찰 개혁을 하자고 주장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수처 있습니다.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묶어서 함께 논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일단은 오늘은 그렇게 논의가 될 상태입니다. 그거 좀 지켜보겠고. 방금 예. 그게 이제 논란이 된 그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랑 또 연결이 되는데 검찰이 법무부에다가 특수활동비를 상납하지 않느냐. 이건 국정원이 청와대에 돈 상납한 거랑 똑같다. 이거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하자. 청문회 안 되면 국정조사라도 하겠다. 지금 야당의 입장이 이렇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105억 원의 돈을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된 돈을 쓰고 있다. 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105억 원이 법무부에 배정된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법무부가 쓰는 게 맞는 거고 사실을 잘못 알아서 주장하신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고 예. 저희도 야당 시절부터 이게 투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 얘기 가기 전에 그러면 검찰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법무부로 넘어가는 거는 없어요? 아니 지금 105억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예, 그리고 그 법무부 자체에서 검찰에 돈을 주는 관계입니다.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에게 준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청와대 같은 관계에서는 국정원이 돈을 받아서 말하자면 청와대에 갖다 바치는 관계인데 네. 법무부는 검찰은 따로 독자적으로 예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가 돈을 받아서 검찰에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무슨 상납하거나 한다는 거는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검찰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아예 없어요? 아니요, 검찰로 배정이 되는데 예. 그것을 법무부가 검찰에 주는 관계죠. 그런데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검찰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네. 검찰 활동이라고 배정이 됩니다.
법무부 그러니까 쪽으로. 검찰 활동에는 수사 이런 게 다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범죄인 인도 같은 게 있거든요. 예. 범죄인 인도는 검찰에서 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법무부에서 할 때는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이고 예. 수사하는 비용은 검찰에서 쓰는 거니까 법무부에서 그거를 적절히 배분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이번에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인데 법무부에 얼마를 상납하겠다든지 네. 뭐 우리한테 얼마만 달라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워서 아하. 예, 제도 개선의 문제는 모르지만 지금 어떤 특별한 비리가 있다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그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태섭 의원 말씀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검찰 활동에 쓰라고 법무부를 통해 배정된 돈을 전부 검찰로 줘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법무부가 쓰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검찰 활동이라는 것이 검찰이 하는 활동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 검찰 업무라는 것인데 검찰 업무 중에서 법무부 검찰국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범죄인 인도 같은 것은 명백히 검찰 업무인데 네. 검찰 활동인데 그것은 대검찰청에서 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돈이 이 검찰 혹은 검찰총장한테 주어진 것을 법무부에서 썼다면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업무에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들 불러다가 수사 끝나자마자 이 밥 먹고 돈 봉투 줘가지고 문제됐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사를 하고 예. 법무부가 배정된 돈이 실제로 수사나 정보 활동이나 그에 준하는 활동에 쓰이지 않고 네네. 그런 식으로 쓰이는 부분을 조사해서 이건 뭐 제도도 고치고 필요하면 책임도 묻자 그러면 그건 좋다. 당연히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청문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 일단 자료가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 뭐 105억 원이 횡령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데 갑자기 국가기관을 놓고 청문회를 하는 것도 안 맞아서 일단은 좀 그 현안 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보고 알겠습니다.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현안 질의는까지는 이제 진행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곧 우리가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대북 압박 강화에 나섰네요. 그렇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재지정한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세계 테러 지원국이 3나라가 있어요. 이란, 수단, 시리아 이렇게다가 플러스 북한인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에 일본에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리겠다 이렇게 운을 띄워놓은 게 있었어요. 예. 그럼 이 중간 시기에 북한이 뭘 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이후에. 잠잠했죠. 그렇죠. 북한이.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숭타오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을 했었거든요. 예. 트럼프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큰 움직임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 이렇게 기대를 표출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삼각 대화 아니겠어요. 예.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그 숭타오 부장은 그걸 가지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거기서 뭔가 답이 나올 걸 기다리고 있었겠죠. 네. 하지만 지금 뭐 특별하게 들려오는 소식은 없는데 아마 미중 간에는 여기에 대한 그 정보 협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량 국가다. 살인 정권이다. 이러면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죠. 예. 그러면 또 북한이 반발하고 긴장감 더 고조되고 이렇게 될까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관측은 실질적인 제재가 추가될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미 하고 있기 고강도 때문에.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아직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책을 원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예. 우리 정부에서도 이게 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북한의 움직임들이 어때요? 국정원이 보고한 소식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원홍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처벌했다는 첩보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총정치국은 김정은을 빼고는 군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2인 자격인 거죠? 그렇죠. 이게 예. 뭐 형식상 국가 수반 서열 높은 사람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2인자인데 네. 최용해 당 부위원장을 앞세워서 처벌했다는 건데 최용해는 황병세 전임 총정치국장입니다.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숙청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주의권에서는 고위층들이 처벌받았다가 복귀한 경우가 수두룩하거든요. 맞아요. 방금 말씀드린 최용해 같은 사람도 몇 번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랬죠. 이번 경우에 보면은 나에게 내 사전에 이인자는 없다 이런 건 것 같아요. 예. 최용해가 올라오면은 최용해를 내리고 황병서가 올라오면 황병서를 내리고 그리고 국정원이 보고한 거 하나 더. 북한이 연내 대미 위협을 제고하기 위해 미사일 성능 개량 또는 평화적 우주 개발을 목적이라고 하며 탄도미사일 개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가 있을 것 같다. 연구시설에 차량 활동이 활발하고 엔진 실험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북한이 만약에 대화에 나서건 아니건 간에 핵미사일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해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설 거라는 관측이 일관된 관측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상해 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냥 뭐 다 폐기하고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은 뭐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움직임은 미국은 다시금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은 뭔가 좀 숨고르기를 하고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경화 장관이 이제 중국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사드 사태 종식의 완전 후속 조치, 뭐 한중 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의미를 하나 더 짚어보면은 미중 관계가 괜찮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속내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맞아요.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은 조금 더 해라 이런 식 아니겠어요? 중국을 더 압박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정부도 보면은 지금은 압력을 강하게 해야 될 때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 예. 대통령 발언도 일관적이고. 예. 그럼 이게 기류가 언제 변할 것인가. 지금 보면은 평창 올림픽에 뭐 북한 참석, 그 기간에 군사훈련 중단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월이잖아요. 내년 2월이 그렇죠. 평창이죠. 예.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올해는 좀 압박 기조로 가야 하고 내년이 돼야 뭐가 좀 변화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발 내년에라도 국면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예, 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또다시 갑질 논란에 올랐습니다. 네. 한 유명 로펌과의 친목 모임에서 만취해 난동을 피운 건데요. 변호사들에게 아버지는 뭐 하시냐? 날 주주님이라고 불러라며 존칭을 강요하고 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씨를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전에도 폭행 논란이 있던 사람 맞죠? 예, 바로 올해 초입니다. 강남의 한 술집에서 지배인을 때리고 물건을 던져 구속됐었죠. 네. 당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유전무죄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폭행으로 구설에 오른 겁니다. 네. 아버지 김승현 회장도 주먹으로 유명세를 혹독하게 치렀는데 피는 속일 수 없는 걸까요? 김동선 씨는 하나그룹을 통해 오늘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피해자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 정말 죄송스럽기가 한이 없고 저 자신이 싫어질 뿐이라며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이요. 네, 워마드 호주 어린이 성폭행 논란입니다. 워마드가 뭐죠? 예, 오늘 종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있었는데요. 우먼과 노마드를 합성한 단어로 주로 진취적인 여성을 뜻할 때 쓰였는데 네. 지금 논란이 된 워마드는 속칭 남성 혐오 사이트입니다.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호주 남자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는 글이 이틀 전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성인 여성이 호주의 남자 아이를 성폭행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글쓴이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자아이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그야말로 충격을 줬습니다. 아이고. 글쓴이는 현재 호주 수사당국의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오늘 오전 재판이 있었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 합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네. 자, 다음 뉴스요. 네, 이제
정부가 관련형 담배 값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관련형 담배는 얇은 종이를 말아서 만든 이 진짜 담배처럼 생긴 전자담배인데요. 전자담배? 예. 요거를 이제 담배세를 추가 인상하겠다고 국회가 나선 겁니다. 네. 만약 국회 심의가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당장 나흘 뒤부터 이 담배값이 1,739원에서 2,986원으로 오르는데요. 네. 이 때문에 벌써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누리꾼들의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처음 담배세 인상한다고 했을 때랑 비슷한 논란이겠네요. 네, 사실 관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온갖 발암물질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한동안 시끄럽기도 했었는데요. 이 비흡연자들은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랑 똑같이 해롭다는데 세금을 달리 매기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니냐. 예. 또 세금 비중 올라간다고 제품값을 올리면 정부가 아니라 회사를 욕할 일이라면서 옹호했습니다. 예. 하지만 A형가들은 이 몸에 덜 해롭고 이웃에게 피해주기도 싫어 관련형 담배로 갈아타자마자 빛의 속도로 세금이 올라간다면서 반발하는데요. 예. 또 관련형 담배의 유해성 논란 때도 확실한 근거가 부족했던 터라 이 세금 올리려고 미리부터 연막 작전을 쓴 것 아니냐며 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오늘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150여 명의 주민들과 5천여 명의 경찰 병력이 충돌했습니다. 이 공사 차량, 공사 장비 대규모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20-30명 부상자도 나왔다고 그러네요. 자, 사드 반대 종합 상황실의 강현욱 대변인 연결해 봅니다. 강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비가 들어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나요? 국방부 측에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장비를 들여놓게 놔야 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오늘인 것은 몰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충돌 과정에서 부상자도 많이 생겼다고요? 어느 정도 어떤 부상입니까? 갈비뼈 2개가 부러진 중상자를 포함해서 20-30명의 이제 경중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 가운데 그 고령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고령자분들 많으시고요. 그분들께서 뭐 병원을 직접 찾지는 않으셔도 경찰 조금만 부딪히셔도 금방 아프시기 때문에 모두 힘드신 짜정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군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날씨가 추워지는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 월동 대책, 건물 보수, 뭐 난방 이런 걸 해야 한다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째로 난방공사가 전혀 되지 않았고 170명 수용만 가능한 건물에다가 환경영향평가나 부지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400명을 인원을 집어넣은 것부터가 문제인 거죠.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드 배치를 진행했다는 것을 이미 국방부가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우리 장병들 고생시키지 말고 수용 인원에 맞게 운영을 해라. 그게 임시 배치에 맞는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제대로 그러니까 합법적인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공사를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400명까지 거기 근무할 이유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무를 할 조건도 안 되고 조건이 안 된다면은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뭐 임시 배치가 됐건 어쨌든 배치가 됐고 그걸 운용하자면 또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은 임시 배치의 400명 인원을 수용 조건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는 건 우리가 의문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뭐 군 측은 최소한 그 장병들 추위에 떨게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인도적 차원에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그동안에 저희가 인도적 차원에서 판넬 공사라든지 전기 판넬 공사를 모두 다 용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어간 장비들은 국방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간단한 난방공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철제 프레임이 들어갔고요. 이것은 건물 한 채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의 건설 장비들이 들어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드가 배치가 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제 환경영향 평가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다시 그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여지를 남겨두긴 했습니다만
사드 배치를 사실상 용인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문재인 정부는 현재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임시배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배치 수순을 밟고 있죠. 네.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사드 배치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사드 배치를 막아낼 수 있다라는 믿음도 당연히 있지만은 저 사드를 끝까지 이 땅에서 뽑아낼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뽑아낼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뽑아내줬을 때, 저희가 뽑아내줄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지금 지난 8월 달에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에서 성주 찾아갔었고, 며칠 전인 11일 날 김부겸 장관도 성주 찾아가서 주민들 만났었죠? 예, 맞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면담 거부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정부와 이 반대 주민들 사이의 대화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중단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거부가 아니고, 예.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루트, 국방부라든가 시민사회혁신수석실 그리고 비서실 등을 통해서 저희의 요구사항들을 분명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배치 절차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불법적인 부분들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 예. 두 번째로 합법적인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드 운용과 공사를 중단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했는데 예. 그동안에 정부에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라고 하는 그냥 정치적 입장만을 그들의 정치적 입장만을 그냥 가져갔을 뿐이죠. 이득만을 예. 취했을 뿐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또다시 김부겸 장관을 만나서 어떤 보상책이라는 기만 행위로, 그러니까 효용성도 없고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은 보상책이라는 것을 들고 와서 예. 주민들을 기만하고 그리고 그냥 답변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 입장만을 가져가는 것에서 더 이상 저희들은 휘둘릴 예. 생각이 없고요. 예. 저희가 요구한 것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 있는 답변을 저희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사태가 이렇게 쭉 굴러가면서 성주 인근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좀 반대 운동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사드 인근 마을의 주민들의 반대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는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끝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반대하고 찬성하는 분들도 일부 있었죠. 네. 그나저나 지금 갈비뼈 2대 부러지신 분까지 있다는데 입원 몇 분이 입원하셨습니까? 어때요 상태가? 지금 입원하신 분은 한 분 중상자 한 분입니다. 예. 그 뼈 부러지신 그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생명위독 이런 건 아닌 거죠?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이군요. 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드 반대 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사운드 오브 뉴스. 오늘의 뉴스를 소리로 먼저 들어보는 그런 코너죠. 자,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홍정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임명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와 각 당 반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고생 많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 이런 말도 야당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홍종학 씨를 장관이라고 우겨도 국민은 홍종학 씨를 홍종학 전 의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오기 정치로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오기 정치로 인해서 협치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의 제1호 거짓말로 정치사에 남을 것이다.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낙마 7명,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은 5명입니다. 가히 인사 참사 수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당부 이야기 후에 나온 목소리 누구죠?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뭐 이외에 이제 바른정당도 뭐 바람직하지 못한 임명이다라고 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이렇게 좀 야삼당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데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 중에서도 뭐 가장 반발이 심합니다. 오기 정치다라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키우려는 그런 의도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공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이 예산국회 앞두고 이 홍정학 장관 임명을 계기로 해서 야삼당이 대여전선 이걸 형성할 재료가 되는 효과 이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정학 장관은 바로 취임식 갖고 업무 시작했다면서요? 오늘 임명장 받고부터 바로 국무회의에 참여했고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네, 오후에 홍정학 장관의 취임식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수호천사가 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기술혁신형 창업, 제2의 벤처붐을 조성을 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고요. 네. 언론은 이제 그 홍정학 장관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이 경제정책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면서 개혁적인 정책 행보를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가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 지진과 수능 시험의 차질 없는 후속 대책 이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고요. 또 이제 특별히 볼만한 대목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도 80%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다라면서 내부 시스템과 신고 문화를 정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최근 뭐 여기저기서 그런 성희롱 사태가 나니까 이런 그렇죠. 지적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공공기관부터 이것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관장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네. 이외에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꾸리도록 하고 위원회 명단과 또 평가 결과를 심사후에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심의 의결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포항 지진 관련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불안한 대목이 진앙지 인근에서 뭐 이른바 액상화로 추정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집안 약화가 우려된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정부가 그제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주택 피해가 지금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정부는 일단 진앙지 인근 주택들에 대한 1단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부터 민간 전문가 24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총 150명으로 조사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상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거의 90명이 응급실을 찾았고 이 중 1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 중상자가 1명 있다고 합니다. 낙석으로 인해서 머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고 의식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부상자가 뒤늦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가슴 통증 뭐 이런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명입니다. 예. 정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과 좀 비교를 해볼 때 진앙지의 깊이가 얕아서 체감 충격이 더 컸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지원의 필요성도 지금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야죠. 따라서 이재민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 대해서도 재난 심리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런 지진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이런 불안감도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포항 지역의 학교가 피해를 입은 상황을 보면서 이게 서울은 괜찮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서울시의 내진 대상 학교 건물 3,609동 중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은 26.5%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더 심각한 점은요. 재난 발생 긴급 대피 시설로 지정된 학교 상당수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아니 대피 시설로 지정된 학교가 내진이 아니다? 그렇죠. 긴급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 건물 738동 중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곳은 전체 65.9%인 486곳에 달한다는 것이죠. 여기도 대피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서울시 교육청은 내진 보강 사업에 매년 516억을 투자해서 2030년까지 모든 건물의 내진 보강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좀 이제 시점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뭐 오늘 고위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2018년도 예산안에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으니만큼 좀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국민의당이 진로 문제를 놓고 뭐 오늘 오후 2시부터 끝장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예상하기로는 뭐 이견만 확인이 될 것이고 명확한 결론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실제로 그런 분위기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쪽은 바른정당과의 통합까지 모색을 해야 되지만 안 되면 정책과 선거연대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를 위해서 수도권에서 선거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쪽은 지금 통합 효과가 크지 않고 당내 합의도 쉽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다음 수순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얘기해야
사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분당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안철수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통합 반대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바른정당 입장은 어때요? 국민의당이 밖에서 계속 이러니까 바른정당도 좀 싱숭생숭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25일 날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국민의당이 오늘 토론 결과와 관련해서 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국민의당이 분당까지 각오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그런 그림이 되면 바른정당 내의 논의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 바른정당의 논의도 좀 지리밀려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른정당 내부에서 국민의당과 연대나 통합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대한 입장과 태도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자유한국당으로 간 김무성 의원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내서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오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열린 토론 미래라는 이름의 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김무성 의원이 모셔올 사람은 또 모셔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즉 바른정당에서 추가 탈당이 있을 가능성 이것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뭐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한 홍준표 대표와는 이 판단의 어떤 차이를 드러낸 것인데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으로 먼저 간 의원들이 이런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면 바른정당 내에서 보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겠죠. 네. 즉 이번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유승민 지도부가 성과를 내야 추가 탈당 동력에도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연결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 독일 9월 총선 이후에 진행되어 온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결렬이 돼서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권 기민기사연합은 자민당 그리고 녹색당과 함께하는 이른바 자메이카 연정을 모색을 해왔는데요. 예. 난민 문제와 재정 문제, 특히 현재 받아들여진 난민들의 가족을 추가로 받는 문제를 놓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협상이 결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는 선택지는 다시 3인당하고 대연정을 하거나 소수정부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재선거를 하는 방법뿐인데요. 네. 하지만 3인당은 연정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재선거를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한 상태입니다. 또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소수정부 구성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재선거를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일단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연정 협상에 구원투수로 나선 상황이지만 이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어서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재선거하면 지난 총선과 결과가 많이 달라질까요? 독일 현지의 언론 보도나 여론조사를 보면 크게 결과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선거 결과가 그대로인데 또 연정 협상에 난항을 겪게 되면 기민기사연합 내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어서 문제인데요. 네. 이미 포스트 메르켈 시대가 시작됐다면서 뭔가 총리가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내부에서 나와서 지금 또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요즘 극우 정당이 약진하는 거 이런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리멸렬한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기성정치에 대한 염증이 더 확산이 돼서 재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약진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심장인 독일에서 극우 정당의 영향력이 이렇게 확대되면 결국 독일판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와서 걱정입니다. 예. 독일의 유럽연합 내에서 영향력 감소는 영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비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선거로 진짜 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아바가 부르죠. 머니. 자,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소식. 네. 외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대표적으로 이제 보도를 크게 했습니다. 네. 21일자 보도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외교 조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 위함을 명백히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 김정은에 대해서 사라져버리게 만들겠다. 그랬다가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겠다. 화염, 분노 했다가 언젠가는 친구가 될지 누가 아나. 그러니까는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다시 냉탕으로 온 셈입니다. 네. 냉탕, 온탕, 냉탕, 온탕. 이번엔 다시 냉탕.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이번 보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이번 조치로 인해서 북한을 핵 협상으로 복귀시킬 그 어떤 새롭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둘 사이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둘 사이의 설전의 연장일지 확실치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 명분, 실리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따져봐야 되는데 과거 그 87년도였죠.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를 폭파시켜서 그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게 만들었던 그 북한의 테러 만행. 그 이후에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목록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다가 2008년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국 부시 대통령이 그 테러 지원국에서 북한을 빼준 거고. 그래서 테러 지원국에서 북한을 뺀 이유가 북핵 타결을 위한 것이었다면은 다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핵 타결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원상복귀하겠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번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과연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 것인가? 이 신문에 따르면요, 그 존 볼튼 전 유엔 대사 좀 강경파죠. 트럼프 대통령 이번 조치를 거기에 대해서 일단 환영한다. 근데 다만 그렇다고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로 그렇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따르자면은 이번 미국의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원래 테러 지원국이었기 때문에 재지정한 것이지 북한 해결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핵과 관련 없이 테러를 지원했으니 지정해야 된다. 그냥 이런 거다. 지난 2월 달 왜 그 김정남 피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 이후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 테러 지원국 재지정의 이유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데 있다는 거죠. 요컨대 본질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사안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요. 그 2월 달 그 김정남 살해 사건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테러 지원국 문제를 같이 엮게 되면은 과연 테러 지원국 지정으로서의 설득력 그리고 또 그 북한 위기 해결책으로서의 설득력 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죠. 실제 뉴욕타임스도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에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들어서 북한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은 가장 긴 시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국 재지정 결정 이게 북한을 격앙시킬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긴장 완화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다는 거죠. 뉴욕타임즈의 시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이게 왜 이런 건지 목적도 불분명하고 실효성도 잘 모르겠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최근 2달여 기간 그 우리나라 미국, 중국, 북한 모두 서로 간에 좀 저의 탐색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런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북한도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 미사일 발사를 좀 하지 않고 있었고 중국도 대북 특사를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로 지금 미룬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또 동북아 각국 정상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모두 만났고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첫 발표한 조치가 이번에 그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라는 조치를 한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나 명분상으로 이렇게 좀 적절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일본의 그 교도통신하고 그 지지통신도 21일자 보도에서 이런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북한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북미 간의 긴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요? 한국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투자자들의 주목을 못 받아왔다. 이게 이제 호주의 경제 일간지가 뽑은 제목입니다. 호주? 네. 한마디로 말해서 호주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려면은 한국의 주식시장을 주목해봐라 이런 주문인데요. 15일자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라고 하는 그 뉴욕 경제 일간지입니다. 거기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국의 주식과 채권은 보통 초고액 순자산가들, 보통 UHNW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의 그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이들은 기술과 소비재 분야를 그 분야의 우량주를 찾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국이 이 기술과 소비재에 강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한국이
이 북한 위협이라든가 국내 정치 스캔들, 대통령 탄핵, 삼성 부회장 구속, 또 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보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일 수 있는 나라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종합지수가 26%의 수익률을 웃돌았다. 이렇게 이 신문이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올랐죠. 네. 뭐 상당히 우리 경제를 좋게 보는 반가운 기사네요. 투자할 그렇죠. 가치가 많은 나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보통 순수익에 대한 그 주식 가격, 그러니까는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투자가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신문에 따르면은 한국 코스피 그 종합 주가의 강력한 수익 모멘텀에 비해서 초고액 순자산가를 위한 전망치에서 보면 한국의 주가 수익 비율이 9.5배 저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시아 신규 시장의 2017년 그 3분기 성장이 반등했고 특히 한국의 9월달 수출 성장률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 신문에서 인용한 그 CEIC라고 하는 그 유럽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제공한 그래프 자료를 봤는데 그 아시아 국가들의 2017년 후반기 수출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성장폭이 훨씬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이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 60년대 이후에 수출의 성장 정도가 글로벌 성장에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이 성장하면 글로벌 성장이 같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2018년도를 앞두고 호주의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코스피의 모멘텀에 동참해 볼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 한국의 성장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뭐 구체적인 따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고려할 만한 것으로 이제 흔히 그 북한 변수를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한국 경제의 변수가 이제 되지 않는다. 아니다. 이 신문 이렇게 말하고 왔고요. 북한이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삼성의 운명이 오히려 코스피 순풍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네. 얼마 전 국내 언론에 그 프랑스 한 경제일간지의 한 학자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기고문을 냈다. 이런 게 보도된 바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기사가요. 프랑스의 라트리뷴이라는 경제 일간지에 실렸던 가브리엘 그 지메네스 로슈라는 젊은 경제학자 기고문이거든요.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국 그 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해온 재벌에 대해서 모든 죄를 물어서 해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비유를 든 것이 아이를 목욕시킨 후에 그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제학자가 이제 한국에서의 재벌의 순기능하고 역기능을 좀 혼재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뭐 재벌 기업의 순기능을 부정할 사람은 한국에는 없죠. 한국의 그러니까 삼성이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 뭐 말할 것도 없이 큰 게 사실이고 다만 근데 이 공정거래 그다음에 경제 정의 차원에서 삼성 경영권을 쥐고 있는 일가의 부정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호주의 또 다른 그 언론의 보도를 좀 주목해 볼 만하거든요. 이게 16일자 호주의 The Australian이라는 또 이건 유력 일간지인데요. 여기서 보도한 한국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 신문의 중국 특파원인데요. 로완 켈릭이라고 하는 그 특파원이 쓴 기사인데 정상적이라면 한국은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럴 만한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왜요? 그러니까 자원도 없고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비공식적인 압박의 목표물이 되어 오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고 또 한국의 GDP 5%, 그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된 상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 악조건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도 이제 악조건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악조건이라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켈릭 중국 특파원에 따르면은 한국 경제는 지금 호황 상태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 기사의 경우처럼 이 기사도 결국은 한국이 그 호주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잘 되면 호주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건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제조업의 경우에 전년 대비 6.4% 성장했다. 이거는 이전 분기 성장 속도의 2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ANZ 경제 연구 보고서, 그러니까 ANZ가 오스트레일리아 앤드 뉴질랜드인데요. 예. 그러니까는 그 큰 은행입니다. 그 현지에.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런 리듬을 봤을 때 향후 몇 분기에 걸쳐서 이런 한국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호주의 경제연구소가 성장세에 이어질 거라고 전망한다. 네네. 그 이유는요? 그 ANZ 경제연구소 보고에 따르면요, 글로벌 무역 강세도 물론 있지만 또 특히 그 한국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그 수분기 동안에 이 성장을 한국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 캘릭트 파원에 따르면은 그 6개월 전에 취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강장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재정 확대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한국에서 이제 다수의 주요 그 정책 분야가 장기간에 걸쳐서 결정을 미룬 상태에 와 있었다는 건데. 그랬죠. 탄핵 사태 거치면서. 네. 그러면서 탄핵 이후에 한국이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캘릭트 파원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국 국회 연설이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에서 최고의 모습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런 만큼 한미 관계도 좋아졌고,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시작했고. 그랬죠. 또 이 세계은행 월드뱅크에 따르면 국가별 기업 경영 환경 평가에서 호주가 14위라고 하는데 한국이 4위로 평가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교육, 신기술 4차 산업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캘릭트 파워는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한국이 경제적 신뢰 또 역량을 높일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 문제니 뭐니 이런 것 등등으로 한국은 상당히 경제적 악재가 많을 거다라고 외국에 있는 국민들은 생각할 텐데 경제는 안 그렇다. 네, 그렇죠.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 이런 기사들이 좀 여기저기 실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반가운 얘기입니다. 네. 자, 또 다른 국내 소식 어떤 게 있어요? 영국 일간지죠. 그 텔레그래프지가 한국의 이색적인 대학 수업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에서 대학들이 연애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연애 수업? 네. 연예가 아니라 연애. 예. 네. 그러니까 이 신문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몇몇 대학이 연애 수업을 의무화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요. 예. 이 교수들은 연애, 사랑, 성, 남녀관계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젊은 세대가 전통적인 가족 생활을 기피하는 흐름을 좀 바꾸고자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대학에서 그런 수업해요? 예. 동국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라고 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요. 이 신문을 만든 동국대학교의 장재숙 교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수업을 만든 장재숙. 네. 예. 한국의 인구수 감소로 연애와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는 너무 바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서툴다 하면서 이제 강의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그 한 학기에 3개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수강생 3명과 연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첫 시간에 자기소개를 한 이후에 이메일을 통해서 누구하고 커플이 되고 싶은지 제출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과제가 뭐냐면은 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트가 학과 과제예요? 과제. 네. 수업 과제? 네. 예.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질투,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계 상황을 토론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의 담당 아까 말씀드렸던 장재숙 교수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스스로를 보게 된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대화의 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남녀관계 연애뿐 아니라 더 넓게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대화법, 커뮤니케이션 말하자면 인성 수업의 기본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추가로 해서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까지. 예. 종합적인 인성교육이죠. 근데 그렇게 연애해서 실제 커플이 탄생하기도 하나요? 실제로 연인이 만들어질 원래 그 목적은 아닌데 수업의 목적은 그건 아닌데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한 쌍은 결혼까지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이 대학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경희대라든가 인하대에서로도 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제 생각에 이참에 한때 과거 회사에 있었던 사내 연애 금지 조항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직도 있나요? 이런 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좀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좀 뭔가 파격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대학에서 이런 연애 수업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또 인구학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한테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 이렇게 말해봐야 이제 어렵다.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바꿔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하는 식의 생각들을 갖게 된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단지 그냥 뭐 젊은 층, 청년층 실업률 해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네. 더 장기적인 정책을 펴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네. 대학의 연애 수업 강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보내드리는 특집이죠. 400초 음향 다큐 우리들 방송됩니다. 계속 들어주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고 예. 저희도 야당 시절부터 이게 투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 얘기 가기 전에 그러면 검찰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법무로 넘어가는 거는 없어요? 아니 지금 105억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예 그리고 그 법무부 자체에서 검찰에 돈을 주는 관계입니다.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에게 준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청와대 같은 관계에서는 국정원이 돈을 받아서 말하자면 청와대에 갖다 바치는 관계인데 네. 법무부는 검찰은 따로 독자적으로 예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가 돈을 받아서 검찰에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무슨 상납하거나 한다는 거는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검찰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아예 없어요? 아니요, 검찰로 배정이 되는데 예. 그것을 법무부가 검찰에 주는 관계죠. 그런데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검찰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네. 검찰 활동이라고 배정이 됩니다. 법무부 그러니까 쪽으로 검찰 활동에는 수사 이런 게 다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범죄인 인도 같은 게 있거든요. 예. 범죄인 인도는 검찰에서 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법무부에서 할 때는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이고 예. 수사하는 비용은 검찰에서 쓰는 거니까 법무부에서 그거를 적절히 배분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이번에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인데 법무부에 얼마를 상납하겠다든지 네. 뭐 우리한테 얼마만 달라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워서 아하. 예 제도 개선의 문제는 모르지만 지금 어떤 특별한 비리가 있다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그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태섭 의원 말씀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검찰 활동에 쓰라고 법무부를 통해 배정된 돈을 전부 검찰로 줘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법무부가 쓰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검찰 활동이라는 것이 검찰이 하는 활동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 검찰 업무라는 것인데 검찰 업무 중에서 법무부 검찰국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인 인도 같은 것은 명백히 검찰 업무인데 네. 검찰 활동인데 그것은 대검찰청에서 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이 이 검찰 혹은 검찰총장한테 주어진 것을 법무부에서 썼다면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업무에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들 불러다가 수사 끝나자마자 이 밥 먹고 돈 봉투 줘가지고 문제됐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사를 하고 예. 법무부가 배정된 돈이 실제로 수사나 정보활동이나 그에 준하는 활동에 쓰이지 않고 네네. 그런 식으로 쓰이는 부분을 조사해서 이건 뭐 제도도 고치고 필요하면 책임도 묻자 그러면 그건 좋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청문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 일단 자료가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 뭐 105억 원이 횡령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데 갑자기 국가기관을 놓고 청문회를 하는 것도 안 맞아서 일단은 좀 그 현안 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보고 알겠습니다.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현안 질의는까지는 이제 진행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곧 우리가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대북 압박 강화에 나섰네요. 그렇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재지정한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세계 테러 지원국이 3나라가 있어요.
이란, 수단, 시리아 이렇게다가 플러스 북한인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에 일본에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리겠다 이렇게 운을 띄워놓은 게 있었어요. 예. 그럼 이 중간 시기에 북한이 뭘 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이후에. 잠잠했죠. 그렇죠. 북한이.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숭타오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을 했었거든요. 예. 트럼프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큰 움직임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 이렇게 기대를 표출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삼각 대화 아니겠어요. 예.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그 숭타오 부장은 그걸 가지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거기 홍수 변호사였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눈 국회 특수활동비, 검찰 특수활동비,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지금 정부 여당은 본격 추진할 태세이죠.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여당 입장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금태섭 의원 연결합니다. 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예, 사실은 최근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공수처장 지명권을 야당에 주면 뭐 공수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발언들이 있어서 예.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하면서 공수처장 임명 절차나 공수처 조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교착된 상태입니다. 예. 그나저나 지금 그 한때 얘기가 나왔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준다. 야당이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그거를 그 얘기가 되면은 그쪽에서 강론을 얘기하자 그래야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야당이더라도 뭐 특별히 자기들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여당일 때도 반대했는데 예. 지금 야당이 됐는데 어떻게 찬성하겠냐. 어허. 그러니까 이 공수처라는 게 말하자면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진 지금 기존의 검찰 조직 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쪽에서는 그런 걱정이 있을 겁니다.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연하게 논의를 해보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은 어쨌거나 당론으로 반대한다 그래서 논의 자체가 교착이 됐습니다. 유연하게 논의해보자. 사실 예. 논리적으로 따지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곳이고 고위공직자는 사실 여당 쪽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기관이라면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그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저희가 특검일 경우에는 야당 추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특검은 일시적이고 이게 수사 사건이 한정돼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공수처는 3년이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아하. 이 상설적인 국가기관을 야당 추천 인사가 한다는 것은 예.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선 저건 내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공수처에서 하는 일은 책임을 못 지겠다. 예. 이렇게 책임 행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아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어디에 물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전적으로 야당에서 아무나 찍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민주국가의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책임 행정 원칙과 위배되는 문제가 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더 그 논의가 필요하겠는데 그나저나 아무튼 저희는 최대한 유연하게 해보겠다는. 근데 그나저나 논의도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글쎄요, 오늘 근데 또 의외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자기들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네. 또 요즘 검찰 수사에 많이 항의를 하시니까요. 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도 논의해보겠다. 네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예. 뭐 검찰 개혁에 공수처도 있지만 저희가 수사권 조정도 이제 추진을 하니까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야당과 좀 열심히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쪽에서 뭐 어떤 방향이든지 검찰 개혁을 하자고 주장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수처 있습니다.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묶어서 함께 논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일단은 오늘은 그렇게 논의가 될 상태입니다. 그거 좀 지켜보겠고. 방금 예. 그게 이제 논란이 된 그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랑 또 연결이 되는데 검찰이 법무부에다가 특수활동비를 상납하지 않느냐. 이건 국정원이 청와대에 돈 상납한 거랑 똑같다. 이거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하자. 청문회 안 되면 국정조사라도 하겠다. 지금 야당의 입장이 이렇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105억 원의 돈을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된 돈을 쓰고 있다. 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105억 원이 법무부에 배정된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법무부가 쓰는 게 맞는 거고 사실을 잘못 알아서 주장하신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여기서 뭔가 답이 나올 걸 기다리고 있었겠죠. 네. 하지만 지금 뭐 특별하게 들려오는 소식은 없는데 아마 미중 간에는 여기에 대한 그 정보 협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량 국가다. 살인 정권이다. 이러면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죠. 예. 그러면 또 북한이 반발하고 긴장감 더 고조되고 이렇게 될까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관측은 실질적인 제재가 추가될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아직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책을 원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예. 우리 정부에서도 이게 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북한의 움직임들이 어때요? 국정원이 보고한 소식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원홍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처벌했다는 첩보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총정치국은 김정은을 빼고는 군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2인 자격인 거죠? 그렇죠. 이게 예. 뭐 형식상 국가 수반 서열 높은 사람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2인자인데 네. 최용해 당 부위원장을 앞세워서 처벌했다는 건데 최용해는 황병세 전임 총정치국장입니다.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숙청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주의권에서는 고위층들이 처벌받았다가 복귀한 경우가 수두룩하거든요. 맞아요. 방금 말씀드린 최용해 같은 사람도 몇 번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랬죠. 이번 경우에 보면은 나에게 내 사전에 2인자는 없다 이런 건 것 같아요. 예. 최용해가 올라오면은 최용해를 내리고 황병서가 올라오면 황병서를 내리고 그리고 국정원이 보고한 거 하나 더. 북한이 연내 대미 위협을 제고하기 위해 미사일 성능 개량 또는 평화적 우주 개발을 목적이라고 하며 탄도미사일 개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추가적인 미사일 예. 발사가 있을 것 같다. 연구시설에 차량 활동이 활발하고 엔진 실험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북한이 만약에 대화에 나서건 아니건 간에 핵미사일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해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설 거라는 관측이 일관된 관측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상해 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냥 뭐 다 폐기하고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은 뭐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움직임은 미국은 다시금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은 뭔가 좀 숨고르기를 하고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경화 장관이 이제 중국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사드 사태 종식의 완전한 후속 조치, 뭐 한중 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의미를 하나 더 짚어보면은 미중 관계가 괜찮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속내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맞아요.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은 조금 더 해라 이런 식 아니겠어요? 중국을 더 압박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정부도 보면은 지금은 압력을 강하게 해야 될 때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 예. 대통령 발언도 일관적이고. 예. 그럼 이게 기류가 언제 변할 것인가? 지금 보면은 평창 올림픽에 뭐 북한 참석, 그 기간에 군사 훈련 중단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월이잖아요. 내년 2월이 그렇죠. 평창이죠. 예.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올해는 좀 압박 기조로 가야 하고 내년이 돼야 뭐가 좀 변화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발 내년에라도 국면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에 다시 뵙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이요. 예, 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또다시 갑질 논란에 올랐습니다. 네. 한 유명 로펌과의 친목 모임에서 만취해 난동을 피운 건데요.
변호사들에게 아버지는 뭐 하시냐? 날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거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국회 같은 경우는 그 부득이한 경우를 거꾸로 예외를 원칙으로 해서 거의 영수증을 안 붙이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령 고발을 해도 네.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뭔가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네네. 자료가 하나도 없으면은 이걸 정말 생활비로 유용한 게 맞는지를 어떻게 또 확인하죠? 일단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그 원내대표 통장이나 수표 형태로 전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 기록은 남아있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전달받은 다음에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홍준표 대표가 올린 그래도 본인이 그 당시에 집행을 맡고 있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예. 사실관계를 정리한 거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기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서 좀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예. 상당 부분 실체를 좀 규명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사실 이제 이런 고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이런 거 좀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공금 횡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어쨌든 진상 규명도 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건 사실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예. 일단 진상 규명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을 좀 계기로도 삼으려고 합니다. 지금 국회 예산에 특수활동비나 업무 추진비 이런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올해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특수활동비가 81억 원 있었고요. 그리고 업무 추진비가 70억 원 좀 넘게 있었습니다. 그럼 합치면 150억 넘게 쓰고 있고, 예. 그 내역은 지금 전혀 공개가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자신이 원내대표 있던 때라고 말한 게 이제 2008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여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한테 특수활동비가 한 달에 4천만 원 좀 나왔다 이랬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나와요? 지금은 여당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이 5천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보 공개가 된 게 아니라서 예. 여러 자료들이나 정보들을 취합했을 때 예. 여당 원내대표는 5천만 원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 2,500에서 많으면 한 4천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추정으로 해야 돼요? 정보 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예. 공개를 하지 않아서 지금은 추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개된 자료가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대략 이제 예산 규모나 이렇게 예산 변동하는 추이를 보면 그렇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홍준표 대표가 자꾸 말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서 제대로 해명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어쨌든 최초에 이야기한 게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어쨌든 급박하게 그때 성완종 리스트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본인이 이제 좀 급박하게 해명을 해야 될 상황에서 그렇게 해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진실에 좀 가까울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해명한 것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도 임박하고 다시 특수활동비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나온 이야기라서 그렇게 신빙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얘기로부터 출발해서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또 법무부 검찰 사이의 특수활동비 이것도 좀 조사하자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다가 국회 특수활동비로까지 번졌잖아요. 네네네.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거 우리나라의 특수활동비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가 존속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제대로 된 감사나 사후 검증을 받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국회 같은 기관은 특수활동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활동이나 정보 수집 활동에 필요한 경비인데 국회에서는 사실상 거의 업무 추진비 성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기회에 그냥 국회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검찰에 고발하시면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 공동대표 하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과거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 유용 문제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죠. 생활비로 썼다고 했다가 야당 원내대표 등에게 나눠줬다고 했다가 야당 원내대표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번엔 또 기억착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이름의 시민단체가 있네요. 홍준표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공수처 신설 지금 화두로 떠올랐죠. 오늘 법안심사 소위도 열렸는데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죠.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오늘 또 충돌이 빚어진 경북 성주 사드기지 소식입니다. 사드 반대 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듣고요.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과거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관한 해명이 연일 달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가 24일 홍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죠. 이 단체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가 있었군요. 10월 달에 만들어졌고요. 그동안 예산 감시 운동을 계속 해오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 이게 한국에 워낙 국가나 지역의 예산 낭비 문제가 심각해서, 예. 주로 이제 고발이나 소송 같은 걸 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 발족한 단체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홍준표 대표를 고발하겠다는 얘기는 홍 대표가 네. 세금 도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5월 달에 국회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용했다라고 스스로 자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가 안 된 것도 사실 문제였고 예. 공소시효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고발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활비로 썼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해명했잖아요. 그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가 나와서 그걸로 비용을 쓰다 보니까 자기 월급이 좀 남게 됐다. 그래서 그 월급을 생활비로 준다는 얘기다라는 식으로 해명했었지 않나요? 그게 지난 토요일 날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고발 계획을 발표한 게 11월 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발 서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뒤늦게 페이스북에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런 글을 올리셨는데요. 예. 또 그 해명 내용도 지금은 다 허위가 많은 걸로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사실 2015년 5월 11일 날 본인 페이스북에도 2차례나 글을 올렸었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특수활동비 쓰다 남은 걸 생활비로 줬다 이렇게 본인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제 고발에 임박해가지고 말을 뒤엎는 건 사실 좀 믿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해명 중에 사실 상당 부분은 좀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 얘기를 하다가 야당 원내대표한테도 줬다 그러니까 당시 야당 원내대표가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하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죠 지금? 그리고 또 오늘 해명글을 올리셨는데요. 오늘 해명글에서는 이제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는 건 본인의 기억의 착오일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당 간사에게 준 건 맞다. 이렇게 또 글을 올리셨는데요. 좀 전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던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서가번 전 의원이 본인은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또 보도 이렇게 성명서 같은 거 내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야당 원내대표한테 줬다는 거를 본인이 오늘 기억의 착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당시 야당의 간사위원한테 줬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반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영수증 같은 게 다 필요 없는 돈인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래도 집행 내역 확인서라고 해서 어디다 썼는지는 좀 붙이게 돼 있는데요.